시작할까요? 자, 저희가 이제 일기 시작을 했죠. 뭐 시간대나 이런 거는 다 아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있을 때 그럴 때만 이제 좀 5시 반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녁을 조금 이제 뭐 싸우시거나 간단하게 드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주말반은 조금 그 모의고사를 매번 보는 게 좀 죄송해가지고 매일 보는 게 좀 죄송한 상황이에요. 점심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50분 모의고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좀 죄송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이제 모의고사 있는 날은 이제 5시 반에 시작한다. 요것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조 일기 안내 관련해가지고 인사관리하고 동일하긴 한데 그래도 경조만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벌써 26년도 일기 강의로 들어왔고요. 일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연기 강의와 이제 뭐가 다른 거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해가 이제 중점적인 학습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이 학자는 뭘 이제 전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본 거였고요. 이제 일기로 들어오면 내용 자체에 대한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세부 기법들을 공부하고 이 기법들을 다시 크게 연결시켜서 거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경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쟁점별로 단편을 정리를 잘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확장되거나 뭐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내용 자체에 대한 심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한다? 여기 단권화 그리고 암기다라고 하는 걸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다라고 하는 걸 좀 해놓으시면 아시다시피 경조 같은 경우에는 외워도 까먹고 이런 현상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기 때부터 빨리빨리 암기를 좀 마무리를 좀 해두시면 그런 현상들이 조금 완화될 수는 있고 또 이렇게 빨리빨리 한 기수씩 땡겨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3기 때는 거의 최종 정리만 하시면서 다른 과목에 힘을 좀 더 쏟을 수도 있다. 이걸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가 목표냐면 1기 때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어느 정도 암기를 좀 끝내놓고 그 다음에 2기 때 심화된 이제 문제풀이 통해 가지고 내용을 좀 더 심화를 시키고 이때는 이제 응용 문제가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론하고 B라는 이론을 문제로 막 같이 물어봐.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면서 왜 이 두 개가 같이 논의가 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이론들 자체에 대한 관점 자체 확장은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기 때는 기본 내용을 다시 한번 다지고 암기하고 이 작업을 좀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서 암기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 3기 때는 여러분 못하는 과목 있죠? 좀 약한 과목에 힘을 좀 들이시고 약한 과목에 좀 힘을 들이시고 보통 이때 되면 노동법 이런 거는 못한다는 소리 안 하세요. 진짜 너무 놀랍게 제가 매해 느끼는 거지만 상담을 마지막에 이렇게 해보면 다들 노동법은 이제 됐는데요. 이 얘기를 꼭 시작으로 말씀하세요. 노동법은 어려워하지 않으시더라고 희한하게.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유가 있나요?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노동법은 이제 뭐 내용 자체 이해보다는 뭔가 이 답안 연출에서의 문제들이 조금 있는 건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노동법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논탈 때문에 안 나오는 건가? 그죠? 뭔지 되게 궁금해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마지막에 상담 오시는 모든 분들이 노동법은 이제 좀 알겠는데요. 노동법은 문제가 없는데요. 노동법은 괜찮은데요. 이렇게 늘 첫 마디가 시작되니까 선생님들이 훌륭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과목 자체 특징이 뭐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약간 요런 좀 궁금증이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약한 과목을 하시는데 노동법은 보통 다 자신 있다고 하시기에 여러분이 행정이나 이런 거에 좀 더 힘을 쏟으시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민소 선택자들하고 저희가 경쟁을 해가지고 조금 이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저희가 인사관리를 경조와 시너지를 낸과 동시에 경조에서 시간을 좀 아껴서 이제 행정 같은 데 힘을 쏟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밀리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조는 지금부터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라는 거 위주로 계속 꾸준히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 없는 거다. 그래서 일기 교재도 저희가 서브노트하고 핸드북 두 개가 이제 제가 후보로 드렸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라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진짜 수험서 전체 내용 다 요약돼 있어요. 근데 저희 수험서가 정말로 두꺼운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무지무지하게 두껍고 실제적으로 시험이 안 나올 법한 것들도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다 요약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핸드북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쟁점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진짜 답안에 쓰는 아이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방향성을 좀 제시해 본다라고 하면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전체 내용이 정리돼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조는 인사보다 더 심하세요. 뭐가 심하냐면 내용이 요렇게 있어요. 전체 봐야 되는 내용이 100이 있어요. 그럼 전체를 계속 보시는 분들이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전체를 계속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결과가 좋진 않아. 그러니까 투입 대비해서 점수가 그렇게 높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냥 경조도 그렇게 뭐 되게 어려운 문제 안 내요. 대부분 다 수험가에서 이제 모의고사 보고 했던 그런 쟁점들 안에서 보통 다 나와요. 그러면은 불이타가 크게 없으니까 답안의 격차 크지 않을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더 정확하게 좀 쓰느냐. 요 싸움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0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그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다. 그래서 강약 조절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안 된 상태로 계속 전체를 보니까 그렇게 아웃풋이 좋게 안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더라.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 어, 약간 좀 제가 분석한 원인이에요. 응. 그래서 연습 문제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중요 쟁점이 뭔지에 대한 입체적인 뭔가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퐁당퐁당도 볼 줄 알고 봐야 되는 것들에 좀 더 힘을 많이 쏟아서 집중적으로 좀 보고 이런 것들이 조금 요구되지 않나. 근데 쟁점별로 보셔도 쟁점이 무지하게 많아요. 다른 과목하고 비교했을 때 봐야 되는 쟁점이 좀 더 많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제가 또 권하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오래 경험을 해보면 이제 불안해가지고 불이타 맞을까봐 불안해가지고 이제 두꺼운 수험서를 끝까지 놓지 않거나 아니면 이 서브노트로 전체를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루 전날에 1회독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밑줄 친 거 위주로 보려고요. 모의고사 봤던 거 위주로 해서 빨리빨리 보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작 시험 전날이 되면 그렇게 못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이 전체를 자꾸 손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쫄본 거야. 약간 쫄보이다 보니까 시험 전날에 더 심하겠죠, 불안증이. 그러니까는 이거 밑줄 안 친 건데 여기서 나오면 어떡하지? 그거 보고 있고 이러다 보면 시험 앞두고서 전체 회독수 확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이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 여기에서 퐁당퐁당도 볼 줄 알고 강약강약으로도 볼 줄 알고 내가 좀 자유자재로 조절이 된다 하시면 이걸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좀 그게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있는 거 다 봐야 되는 타입입니다. 이러시면 약간 이걸 통해서든 아니면 핸드북으로 좀 갈아타시든지 뭔가 좀 여러분 조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핸드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쟁점별로 되어 있죠? 쟁점별로 돼 있고 꼭 외워야 되는 것들만 싹 다 모아놨어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상 경조 같은 경우에는 단권화 자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거의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있는 거만 잘 써도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있는 거를 잘 보는 게 이제 일단 중요하고 다만 전체 목차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목차 정리집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인사에 비해서 필요성이 없다. 왜냐하면 인사처럼 거시적인 흐름을 다뤄야 되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치? 여기서는 무슨 이론을 써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 이론만 쓰면 돼요. 근데 다만 내가 조금 더 이제 공부한 게 아까우니까 넥스트 결론으로 이 다음에 보완 발전돼 무슨 이론이 나왔다. 요 정도의 언급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내용을 다 정리할 필요성이다라고 하는 건 그게 많진 않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엔 만약에 핸드북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수험서 병행하시면서 수험서 발췌독 하시면서 핸드북을 조금 가져가시면서 암기 같은 거에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는 거. 이게 조금 더 경도 나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선생님 저는 그냥 서브노트로 볼래요. 보세요. 보시는데, 서브노트로 봤는데 뭔가 전체를 자꾸 보다 보니까 전체가 희미하게 보인다. 라고 하신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해. 연습 문제집을 병행하든 아니면 핸드북을 병행하든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특히 이 전체를 잡고 가면서 핸드북으로 자꾸 이동 중이든 아니면 밥 먹으면서든 이렇게 좀 휴대하면서 계속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특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북 필수죠. 경조는. 왜냐면 이동 중에 계속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 뭐 교육 가시거나 이럴 때 숨겨놓고 보기가 좋아요.
진짜요. 뭐 교육 같은 거 가셔서 계속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말반 뭐 이런 복습하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자료 밑에 이렇게 끼고 보기가 참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로 여러분 꼭 한번 교재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강의는 이제 저희가 판서를 좀 다시 할 거예요. 판서를 통해 가지고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이 정리를 할 거고, 특히 이 판서 경조는 수업 시간 판서를 통해 가지고 그 전체 목차 정리, 전체 목차나 이 책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리가 수업 시간에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응.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브노트로 가시든 핸드북으로 가시든 진짜 답안에 써야 될 것들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반복 해독하고 암기를 하시는 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경조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공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근데 판서하기 싫어요 하면 이제 자료 토대로 해서 가필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그럼 판서 통해 가지고 쭉 전체 흐름 잡고 나면 이제 저희가 책 정리로 온다 그랬죠. 근데 책 정리로 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문장이 아니라 키워드의 밑줄을 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다 이렇게 단어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로 수업 시간에 저랑 밑줄을 다 칠 거고, 제가 쳐드리는 밑줄은 조금 다른 색깔로 하셔라.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복습을 하러 가시면 서브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세요. 쭉 읽는데 뭐야, 나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면 쭉 읽는 데 있어서 막힘이 있어. 그러면 그때는 뭐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여기요, 수험서로 가세요. 수험서로 가서 해당 부분 발췌를 독을 꼭 하십시오. 앞뒤 내용 전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본 다음에 내가 이 문장이 없으면 나는 이게 잘 해석이 바로바로 안 되는구나, 내가 요 단어가 없으면은 나는 바로바로 해석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하는 거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정리 한번 해독을 하고 났으면 목차나 키워드 중심으로 2회독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났으면 목차만 보고 키워드 가지고 계속 스토리텔링 하셔야 돼요. 그렇죠? 키워드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십시오. 이거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내용 연상도 하셔야 되지만, 플러스해서 서술 체계, 이거 다음에는 무슨 설명이 와야 된다, 이 목차에서는 어떤 언급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 가서는 진짜 목차만 보고 키워드 없이, 키워드가 없고 목차만 있는데도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쭉 스토리텔링 되셔야 돼요. 그렇죠?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답안 작성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수 나오고 이런 분들을 보면, 일단 첫 번째, 경조도 그렇게 고득점 받는 게 쉽지 않아 지금. 왜냐면 뭐 다 고만고만한 문제들 나오고, 어떤 강사 하나 어떤 강사들이 했네 안 했네 이런 차이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없죠, 크게. 없는데, 그래서 경조도 고득점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이렇게 쫙쫙쫙 벌어지는 거는 아무리 봐도 내용 자체를 조금 정확하게 좀 쓰셔야 되고, 정확성. 여기는 인사처럼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인사는 그래도 조금 거시적인 흐름이나 조금 크게 아울러도 좀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뭐 한다? 여기는 봐줄 수 없어요. 왜? 이론이거든요. 어떤 학자의 주장 내용을 갖다 쓰는 거고, 모형 자체를 진짜 기술을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사하고는 조금 공부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봐야 될 거는 좀 정확하게 현출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경조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 포인트로 삼을 만한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제 노력하는 게 뭐가 있냐면, 도식 꼭 그리자, 영문 표시를 꼭 하자, 그 다음에 부제를 꼭 이용하자, 아니면 넘버링을 하자, 이런 양식적인 측면을 되게 많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경조 고득점 받은 그 합격자 분도 그 공부 방법 정리해 준 거 보니까, 자기는 무조건 한 문제당 그림은 하나 이상 그린다,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하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계속 의식하셔야 돼요. 나는 답안 한 건에 그림이 몇 개 들어갈 거다. 나는 한 문제당 예를 들어서 부제는 꼭 할 거다, 서론의 부제는 꼭 쓸 거다, 이런 몇 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의식적으로 계속 답안 쓸 때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한번 가보시면, 여기다 맞합시다. 차별화 포인트 쪽에 넘버링 해야 되고, 그 다음 조금 더 차별화 포인트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결론 쪽에다가 조금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데, 구체적인 이 이론의 시사점이에요. 그래서 관리자로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구체적 기법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관리까지 좀 자연스럽게 흘려내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점 포인트 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요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목차만 보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줄줄줄줄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용의 정확도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냐면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세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아, 그럼 나는 키워드다라고 하는 걸 미친 듯이 암기해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현출해야겠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를 정확하게 현출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키워드를 다 갖다 써도요, 점수 안 나와요. 놀랍죠? 그럼 어쩌라는 거냐, 막 이러면서. 그죠?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또 이제, 채점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교수님이잖아요? 실무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시험별로 그 채점 방식이나 채점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른데, 어, 약간 실무가들이 첨삭하는 그런 고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그냥 중원부원 필요 없어. 딱 결론만 맞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학자분들이 첨삭을 하는 요런 시험들은 결론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되게 뭐 해야 된다? 잘 이해한 걸 보여줘야 돼요. 이해력의 차이를 좀 보여줘야 되고, 그럼 내가 이해를 잘했어요라는 걸 알려주려면 자꾸 뭐 해야 된다? 설명을 잘해야 돼요. 이유나 근거 아니면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 이용해가지고 정확하게 그냥 진짜 뭐 기계처럼 키워드만 쭉 열거하는 게 아니라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자꾸 설명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자꾸 뭐 하라는 거야? 목차 보고 그 밑에 키워드 가지고 설명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안 하면 암기량도 너무 많고 암기 키워드 열심히 기계처럼 외워서 갖다 썼는데도 그렇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조는 조금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 이 키워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근데 이것만 막 열거해서는 안 되고 이걸 이용해서 이해를 잘한 사람처럼 설명까지 해야 되고 되게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 100이 있으면 100을 계속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정확도도 떨어지고 양이 너무 많다 보면 이건 당연히 어때요? 인지 능력의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이 경조는 강약 이 조절을 굉장히 유동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됐고 그러면 책 정리를 하실 때는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 하시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아웃풋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 다 공부하고 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말반은 주말에 몰아서 강의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동안 복습을 하는데 우리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복습을 끝내자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복습을 끝내세요. 각자 스타일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하루에 한 과목씩 격파한다. 이런 분들이 있고 아니면 나는 이 하루에 여러 과목을 공부를 한다. 4등분 해가지고 그죠? 진도 범위 나갔던 거 4등분 해서 뭐 2시간 동안은 인사 뭐 1시간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서 공부하는 타입도 있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하시되 금요일만은 꼭 빼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내가 토요일 날 중간고사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뭐 한다? 미친 듯이 시험 공부를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전날에 미친 듯이 계속 보고 또 보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시고 난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워크북이 하나 나가거든요. 그러면 복습진도 범위 안에서 이제 출제됐던 50점짜리 기출문제들이 쭉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50점짜리 기출문제들을 딱 보고 10분 내로 목차를 잡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목차 안에 무슨 내용을 써야지 키워드나 서술체계이다 라고 하는 걸 쭉 작성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이 혼자 또 알아보면 되기 때문에 막 이거를 이쁘게 모든 이론을 다 쓰고 이론의 명칭을 끝까지 다 쓰고 학자 이름 뭐 영문 표시까지 다 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나만 알아보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과학적 관리법, 인간관계론, 근대적 조직론 있으면 뭐 하는 거야? 서론인데 그냥 뭐 들 써놓고 그래서 여기에 뭐 쓰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 다음 두 번째 와서 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다 알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키워드랑 서술체계까지 다 잡는데 10분 좀 안 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해보세요. 책 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책 보지 않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검토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책 내용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 내용을 생각을 못했네. 서론에 이거를 생각을 못했네. 브릿지 이런 거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다른 펜으로 스스로 한번 셀프 첨삭을 해보세요. 목차만 놓고. 그리고 뭔가 아리송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서론에다가 이걸 써도 되나? 결론에다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아리송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결론에 이렇게 좀 내용을 논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가장 좋은 질문은 본인이 진짜 결론을 써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소재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 과학적 관리법, 인간관계로 이렇게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질문을 하시냐면 조금 이제 추상적인 질문들은 선생님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 인간관계로 쓰고 결론으로 제가 번화대 통합적 관점을 쓰려고 하는데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 맞죠, 소재는. 그치? 소재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쟁점하고 연결해서 풀어내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질문은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결론을 썼다. 풀로 쓰세요. 타자로 치는 거잖아, 질문을. 그지? 써서 그냥 선생님 결론을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렇게 써도 될까요? 이렇게 아예 그냥 첨삭을 저한테 맡기세요. 결론을 써서.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답안을 다 타이핑해가지고 저한테 첨삭해달라고 보내시면 서로 비효율이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애매한 부분 있잖아요. 결론이라든지 브릿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끝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프로세스를 좀 돌리시고 경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사는 복습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많은 고민을 해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아까 저희가 막 여러 가지 할 때, 확보 관리에서 수요 공급 예측을 할 때 수요 예측에서 뭐 질적 수요 예측 기법으로 이런 기법을 쓸 수 있다? 왜 그러지? 근거를 고민해보고 제가 알려주긴 했지만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도움이 되긴 돼요. 근데 경조는 이미 다 나와 있어, 답이. 그래서 여기는 해석이 잘 안 되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들 중심으로는 물어보거나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고민할 일은 별로 없어요. 학자가 이미 다 말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약간 공부를 하실 때 방향성이 인사랑은 좀 다르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냥 너무 돌려 말했는데요. 그냥 준 거 열심히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정리해준 거 열심히 보시면 돼요. 그거 열심히 보시고 나중에 모의고사 풀면서 뭔가 실력이 더 늘 거예요. 그래서 연기 1기 때는 연기하고 1기 때 오면 실력이 되게 는다는 느낌은 없어. 다시 했던 거를 약간 복습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많지 않고요. 그냥 또 새로 보는 것 같아. 또 새로운 거 뭐야 내가 했었나? 말하면서 막 이런 상태인 거고 실력이 좀 는다. 뭐가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뭐가 보인다. 이런 거는 2기, 3기 때 가면 좀 많이 느끼세요. 그냥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 경조는 좀 문제를 좀 빡세게 내거든요, 강사님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풀어보시다 보면 약간 느낌이 오세요. 그래서 1기 때는 다시 한번 내가 기본기를 쌓는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과욕도 부리지 말고 그냥 주어진 거 잘 정리해서 계속 보고 잘 암기해서 답안지를 정확하게 현출할 수 있는지만 점검하세요.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가성비 좋아요. 오죽하면 이게 경조가 공부하는 과정은 힘들어도 가장 심플합니다. 공부하는 그 방법은 가장 심플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그런 고민들을 얘기 안 하지만 막 옛날에는 선생님 저 일기부터 가도 되나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냥 일기부터 오라 그래요, 많이. 일기부터 와라. N년 차면 일기부터 오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경조는 공부 방법 자체가 심플하기 때문이야. 그냥 주어진 거 잘 열심히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인사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죠? 그럼 선생님은 선생님이 해주는 역할은 잘 정리를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기억이 잘 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주는 거. 그래서 여기는 뭔가 탁 트인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경조는 잘 생각날 수도 있도록 설명해주는 성격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조금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어머나 미쳤네요. 설 연휴였으면 좋겠나 봐요. 설 연휴 아니에요. 그죠? 연휴였으면 좋겠나 봐요. 연휴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 다음 주에 당장 모의고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름 여러분을 굉장히 배려해서 둘 다 들으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인사는 요때 그래서 경조는 이때 이렇게 퐁당퐁당 해놨거든요. 왜냐면 밥을 못 먹으면 안 되니까 밥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 못 먹게 하면 여러분 되게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식사 시간을 보장하게 하루에 최소 한 끼 이상은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퐁당퐁당 해놨으니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당장 모의고사 보시면 25점이랑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2배로 늘어나고, 그죠? 그리고, 이게 25점은 그래도 짧아가지고 내가 뭘 쓰기로 했는지가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쓰고 기계적으로 뭐 하고 할 수 있는데 50점은 너무 10쪽을 쓰잖아요. 한 4쪽 쓰다 보면 자기도 이제 뭘 쓰기로 했는지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셀프로도. 그래서 목차 잡아놓은 거 다시 열어봐야 될 때도 있고 조금 뭔가 스타일이 25점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5점 많이 못 써봤어요 라고 하면 더 연습해 보셔야죠.
25점은 나중 가면 그냥 다 해. 근데 50점 이런 게 조금 이제 손대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50점을 잘 써야 보통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조 같은 경우에도 60점, 이렇게 60점 초중반 받으신 분들 보니까, 1문에서 점수를 많이 가져갔어요. 1문에서 점수를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 2, 3문은 아무리 많이 줘봐야 15점 안팎으로밖에 안 줘요. 아무리 많이 줘도. 그러면 그걸로 60점 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에서 30점 후반 정도는 맞아줘야, 그래야 60점 넘어요. 그래서 50점 연습을 많이 해보실수록 좋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제출하는 거 다음 주부터 당장 시험 있습니다. 제가 다 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캘린더에다가 모의고사 통해서 피드백 받으면 이 피드백 내용들을 잘 기록을 좀 해라. 여기다가 기록을 해서 다음번 모의고사에 이 피드백 내용들을 반영을 꼭 하는 거, 의식적으로. 이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7일은 영상 강의로 진행된다. 너무너무 도중에 째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행정 끝나고 인사 영상 강의, 졸라 째고 싶다. 이러고, 경조 같은 경우에도, 졸라 째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겠지만, 우리 주말반은 복동으로 넘어가는 순간 끝장이라 그랬죠? 절대 복동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주말에 강의를 다 끝내기로 하셨으면 반드시 끝내시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평일 내내 혼자 공부할 시간이 많이 생기세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기 마지막 시간에도 그 평일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이래가지고 많이 가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가셔서 조금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주말반을 돌렸어. 주말반을 돌렸는데 분명히 처음에 누구나 뭐예요? 계획은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평일에 내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주말반을 돌렸던 거야. 근데 평일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공부 시간이 확보가 안 되고 그냥 평일반 들은 거랑 딱히 차이가 없다. 오히려 막 하루하루 막 몰아치면서 멱살 잡히면서 어떻게든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 게 약간 좀 평일반이고 나는 약간 그런 긴장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빨리 바꾸세요. 됐죠? 일단 1회차 한 주 돌려보세요. 뭐 첫 시간 다들 선생님들 진도 많이 안 나가시지만 그래도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주말반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공부 시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여기는 하루 종일 강의를 듣기 때문에 집중력 떨어져요. 힘들어. 체력이 딸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잘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지피지기라고 했어, 지피지기. 그러니까 한번 잘 따져보고 주말반의 장점은 무조건 이거예요. 공부 시간 확보. 됐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여러분 주말반 강의는 복동으로 돌리지 않는다. 알겠죠? 이거 저랑 꼭 약속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수업 시간에 많은 걸 처리하고 갈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을 좀 할 테니까 여러분은 일단 수업 시간에 잘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게 이제 많은 걸 끝낼 수 있다. 이걸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3월 되면 끝이에요. 벌써 3월 그죠? 이제 시간이 더 빨리 갈 겁니다. 연기 때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가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긴장해야 된다. 이제는 약간 이제 긴장해서 이제 해야 한다. 그죠? 누워 있으면 안 된다. 누워 있으면 셀프로 멱살을 잡으세요.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그죠? 멱살 잡아서 일으키세요. 일으키셔서 1월부터 3월까지 조금 지구력 있게 달리셔야 될 거예요. 달리시다 보면 뭐든 돼 있다. 그렇죠? 뭐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차 분들 제 수업은 또 동차가 많아요. 1차, 2차 아예 그냥 싹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왜냐면 1차 선생님, 2차 선생님 두 개 겹치니까 똑같은 내용 계속 보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1차 준비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1차 하시는 분들은 뭐 이 GS 2기 되면 막 많이 빠집니다. 막 훅 빠져.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미리 2차를 2기 때 다 놓을 생각 하지 마세요. 다 놓을 생각 하지 말고 나중에 조금 병행을 최대한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하셔야지 헌동차든 생동차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1차가 너무 불안해서요. 1차에만 올인할 거예요. 이러면서 2차를 다 놔버리잖아요. 1차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2차로 복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다시 1년 딜레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2차를 붙잡고 있을 수 있을 만큼 붙잡으셔야 돼. 그러려면 1기를 잘 보내시는 게 좋다. 그렇죠? 조금 멀리 보고. 그래서 선생님이 괜히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선생님도 뭐 짬바가 그치 오래돼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반복적으로 많은 패턴들을 보기 때문에 제 생각을 한번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판서를 하면서 빡세게 한번 해보자. 그렇죠? 판서 한번 할게요. 우리 동영상을 잠깐 끊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갈까요? 잠시만요 여러분. 저에게 3분의 시간을 주세요. 어머 세상에나. 자, 오야.
미룰까요? 저거 콘센트. 감사합니다. 어디였어? 엄마야.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힘들죠? 판서하고 이런 거 많이 힘들 거예요. 힘든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최대한 많은 걸 끝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정도는 이 수업 시간에 다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목차. 했죠. 그래서 진짜로 핸드북 들고서 쟁점만 외우든가 아니면 서브노트 혼자 복습을 하실 때 목차는 이미 볼 필요 없고 내용만 키워드 찾아서 암기하면 될 정도. 요 정도로 이제 끝내놓고 수업 시간을 마치는 거. 이게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봅시다. 자, 일단 가보시면 저희가 이 조직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경영 조직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과목이잖아요. 그럼 경영 조직은 말 그대로 이 조직 자체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하나의 학문 체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이론들을 저희가 모아놓은 거, 이게 바로 경영 조직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영 조직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했죠? 그럼 이 조직 이론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뭘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조직 이론은 말 그대로 뭐겠어요? 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걸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 연구를 전개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럼 체계적 연구이다라고 하는 건 뭐였었습니까? 이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 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다 밝혀내고 기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대체 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대체 조직의 목적 달성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결과를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술 설명 예측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뭘 하겠다는 거겠어요? 이 조직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어떻게 이 통제나 변화이다라고 하는 걸 전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통제나 관리 방안 쪽에 조금 더 방점이 많이 찍혀 있어요. 근데 경조는요, 오히려 여기에 더 많은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는 좀 차가워요. 차갑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변수들 간의 관계,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드러내는 거? 여기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지, 조직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 우리 인적자는 이렇게 우쭈쭈 해줘야 돼, 이런 얘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랑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 인사는 여기에 집중을 하죠? CF 인사. 그리고 인사는 당연히 이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뭐가 많겠어? 주장이 되게 많아요. 답안지에. 그럼 이 주장이다라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자꾸 뭐가 발생하는 거야? 근거 없는 주장들이 답안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잡아도 인사관리는 많이 좋아져요. 근데 경조는 이거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뭐를 한다고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 이 현상 왜 생기는 거야? 원인 변수 찾아봐. 그 원인 변수에 의해서 이 현상이 나왔어? 야,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 종속 변수 위주로 얘기해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때? 주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게 중요하다? 얘는 이게 진짜 이 기술 설명 예측이다라고 하는 자, 이 변수 간 관계를 담백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서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사 공부하듯이 경조하시면 망하는 거고 경조 공부하듯이 인사 공부를 하면 또 안 되는 거야, 뭔가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기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거에 따라 조직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예측하는 학문. 이게 바로 조직 이론들인 거구나. 그럼 이 조직 이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이 조직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쭉 구분하여서 정리를 좀 해봤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조직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연구 대상인 조직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건데? 그럼 조직 뭐였었어요, 여러분? 쓰기도 싫어. 조직은 뭐야? 공동 목적.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구성체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조직은 어떤 형태가 있는지 뭐 에치오니부터 시작해서 막 유형들 나와 있잖아요. 진짜 단발성이야. 그거 막 붙잡고 앉아 있으면서 막 꼼꼼하게 외우고 있으면 약간 강약 조절 안 되는 타입인 거예요.
됐죠? 그럼 우리는 이 조직을 대상으로 어떤 이론들이 전개됐는지 그 이론들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 이론들을 연구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한다. 그럼 기술적 연구가 있고 규범적 연구가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근데 그거는 진짜 그냥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보는 거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고려해서 봐야 되는 이론은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는 이론들이다? 바로 시간적 순서인 거예요. 그 이론사 측면에서 시간적 순서,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할게요. 이론의 발전사 측면에서 이론들을 구분해서 살펴볼 겁니다. 어떤 조직 이론들이 계속적으로 이 조직 자체에 대한 현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 계속 변화를 해왔는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누가 있느냐. 저희가 고전 이론이다라고 부르는 이론 3종 세트가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누가 있느냐. 이론사 중에서 고전 이론에 해당하는 이론들부터 한번 살펴보자. 자, 첫 번째 이론이 누가 됩니까? 우리 과학적 관리법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대표적인 고전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고전 이론은 자, 기본적으로 자, 이 조직 내에 발생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연구한 이론들입니까? 얘는 그치,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것과 합리성이다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조직 내 현상을 체계적 연구를 하는 접근 방식들이에요. 그러면 효율성과 합리성이다라고 하는 걸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에 대한 구체적 주장 차이가 세 가지 이론별로 발생합니다. 그럼 첫 번째, 과학적 관리법이다라고 해서 우리 테일러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죠. 낮에 또 했고 해가지고 이 정도는 그죠? 눈 감고 쓱. 자, 가보면 먼저 개요입니다. 자, 개요는 무조건 두 문장이죠? 대두 배경, 핵심 주장. 됐죠? 그러면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죠? 내가 보니까 말이야, 그동안 인사관리다 또는 조직을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 없이 조직 관리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되게 비효율이 많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뭐 하겠다? 이런 원칙이 없는, 자, 기준이 없는 비합리적인 관리로 인한 이 비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걸 나 제거할 거야 라고 하는 데서 이 테일러의 주장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개정판이어서 내용들이 다 바뀐 게 아니라 우리 서브노트는 인사관리 내용하고 다 똑같이 제가 통일시켜놨거든요. 인사관리 내용이 조금 더 설명이 많아가지고 다 통일시켜놨는데 우리 경조책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표류경영, 주먹구구식 관리. 그치?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는 관리라는 거야. 기준이 없다. 원칙이 없는 관리 방식이었다.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비효율이 생겨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비효율이 있었습니까? 사장님이 종업원들한테 야, 열심히 일하면 내가 보너스 줄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종업원은 어때? 대체 몇 개를 만들어야 보너스를 준다는 건지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장님의 말을 믿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과급을 통해서 동기부여 시켜야지 라고 했던 그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원칙 없고 기준 없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중첩되거나 아니면 업무 자체에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비효율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테일러가 뭐라고 주장합니까? 사람 관리의 기준이 필요하다. 근데 그 사람 관리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무, 과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과업 중심적 관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딱 두 문장. 대두 배경이나 전제 조건, 가정.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핵심 주장이죠. 했죠? 그럼 핵심 주장은 요렇게 뭐가 들어와야 돼요? 키워드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럼 이 키워드를 이제부터 뭐 하는 거다? 이 키워드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나하나 분설해서 상세히 서술하는 게 이론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됐죠? 그럼 과업 중심적으로 사람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한번 살펴보자.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뭐냐면, 과업 중심적 관리라고 하는 게 대체 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과업 중심 관리다라고 하는 건 뭐였었어요? 적정한 하루의 성과 수준이지. 적정한 하루의 성과 수준. 자, 적정한 성과 수준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과업 중심 관리인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사람 관리를 할 때는 이게 바로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 있으니까 좀 편하게 얘기해보죠. 하루의 적정한 성과 수준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뭘 세팅해준다는 거예요? 성과 표준이다라고 하는 걸 세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을 달성하지 못했으면 그때 가서 애를 까는 거고, 이 표준을 달성했으면 그때 가서 보상과 칭찬을 해주는 거고, 사람 관리 기준이 딱 요게 돼야 된다는 거지. 성과 표준.
했죠? 그럼 이 적정한 하루의 성과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도출을 해낼 수 있는 거냐? 뭐를 통해서? 시간 및 동작 연구이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도출을 해낼 수가 있다. 그럼 이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뭘 밝혀내는 겁니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방식. 그럼 최적화된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드는가 하는 표준 작업 시간이라는 걸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 표준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으로서 표준화라고 하는 게 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표준화는 뭡니까? 최적의라고 쓸게요. 최적의 작업 조건인 거야.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럼 이 최적의 작업 조건이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결정해 놓는 건데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여기요. 표준 작업 수행 방식. 그치? 작업 수행 방식, 작업 수행 절차와 방식, 수행 절차 방식. 그다음 두 번째는요. 요거죠. 시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표준 작업 시간. 작업 시간.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걸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유지시키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수강생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이거랑 이거 차이를 많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우리 주말반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 주말반은 늘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평일반 같은 경우에 좀 많이들 물어보거든요. 많이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야. 왜? 암기가 안 되는 거지. 그니까. 그래서 여기서 썼던 말을 여기서 또 쓰고 있고 여기서 썼던 말을 특히 어디서 또 쓰고 있게요? 차별성과급에서 또 쓰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선생님 이게 명확한 그 분류 기준이 있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차이냐? 이걸 많이 물어봐. 안 그러면은 여기 시간 및 동작 연구 가지고 여기서 또 울고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이런 고민이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말 안 한 거잖아. 아이라서. 그죠? 아이여가지고 질문 못하겠어 이거잖아요. 그죠? 믿고 있어요.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성과 표준이다. 한마디로 달성해야 되는 성과 수준의 결과적 측면인 거야. 근데 얘는 뭐겠어요? 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의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금 이제 차이가 보이시면 여기서 썼던 말 여기서 또 울구고 여기서 썼던 거 또 다시 차별성과급에서 울구고 이런 문제가 많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조 답안을 보면 되게 심해요 이게. 앞에 썼던 말로 또 쓰고 또 쓰고 또 울고 또 울고 이러한 문제가 되게 있는데 여러분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조 책 자체의 문장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문장들이고 표현들이다 보니까 명확한 이 주장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 거지. 다 비슷비슷한 말 같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강의 통해서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자? 이거가 뭐가 돼? 사람 관리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왜? 결과, 절차, 과정. 이걸 이용해서 이제 사람 관리를 해보자. 그럼 사람 관리를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뽑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 선발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논의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뽑고 나면 뭐 합니까? 확보하고 나면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과학적 선발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야, 요렇게 최적의 작업 조건이 뭔지 자체를 밝혀내고 나면 이거를 통해서 뭘 도출할 수 있다? 요구되는 작용 요건. 그래서 예시 기억나된다 그랬어요. 그쵸? A사 삽을 이용해서 삽을 60도로 꽂아가지고 한 번에 흙을 뭐 3kg을 떠야 된다. 라고 하고 A사 그 삽은 뭐 5kg짜리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막 7kg는 그냥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구되는 자격이 뭐다? 8의 완력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표준화를 통해서 요구되는 자격이다라고 하는 것이 도출이 되고 이 요구되는 자격을 기준으로 이제부터 어떤 사람을 뽑는다? 해당 과업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 왜 이렇게 애초부터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 그랬어요? 애초부터 이 과업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럼 과학적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뭐라 그랬어요? 뭘 가르친다? 이걸 달성하는 방법? 요 작업 수행 절차 방식. 그렇지? 이게 교육 훈련의 내용이 되는 거야. 이제 소맥의 비율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가시면 저기 이거를 저희가 일일 표준 과업량이라고 할게요. 표준 과업량이다라고 할게요. 표준 과업량이다라고 하는 걸 달성하기 위한 방법. 표준 과업량 달성 방법. 그 다음 또 뭐? 표준화된 작업수행 방식 나와있죠? 작업수행의 구체적인 방식. 아니면 절차. 이런 애들을 뭐 한다? 이제부터 교육시키는 거야. 그래서 불필요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도 없고 돈 낭비도 없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가보시면 여러분 이제 뭐 했어요? 확보했죠? 개발했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확계? 보상하셔야죠. 그래서 차별성과급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 차별성과급제이다라고 하는 건 뭐를 기준으로? 이 일일 표준과업량이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초과 달성하면 높은 임률,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낮은 임률을 적용하여 같은 작업장 안에 있는 근로자들끼리의 임금도 다 차등 지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초과 성과에 대해서는 상을, 그 다음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미달자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는 이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얘기했었죠? 그다음 마지막 가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확보, 개발, 보상했네? 그럼 이제 마지막 뭔 얘기해야 돼? 유지 얘기해야지. 유지 관리는 뭔데 결국? 관리 감독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능식 직장제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 학계보유방이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인사관리 기출문제 50점짜리 뭐 있었어? 과학적 관리법이 직무 설계, 그지? 저거잖아. 표준화. 직무 설계, 그 다음에 선발 및 훈련, 그 다음에 보상, 관리 감독 측면에서 기여한 바를 쓰고라고 했을 때 이거를 모르는 친구가 아주 소수가 있었어요. 그죠? 뭐 떨어졌겠죠. 붙을 수 없어. 그러면 붙을 수 없어요. 자, 그럼 기능식 직장제도이다라고 하는 건 기억나시죠? 뭐가 됩니까? 일단 첫 번째, 책임을 지는 책임과 그 다음에 실행이다라고 하는 이 활동을 뭐 한다? 완전히 분리 운영한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오로지 누구만? 관리자만. 그리고 의사결정에 따른 실행은 누가? 종업원,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만.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 또 책임을 아무나 지는 게 아니죠. 이제 옆으로 올게요. 뭐합니까? 기능별 전문가들이 한마디로 전문 관리자들이 도입이 되어서 이들이 해당 기능별로 지휘명령을 내리고 해당 기능 활동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발생해요? 조직 내에 복수의 위계구조이다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고 이 복수의 위계구조 하에서 구성원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로 기능식 직장제도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뭐 봤어요? 개요 봤고 내용 봤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뭐 봐야 돼요? 이 이론 자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조직 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어떠한 공헌점과 한계점을 가져왔을까? 공헌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그럼 가장 큰 공헌점이다라고 하면 얘는 실제로 뭘 올렸다 그랬어요? 진짜로 이 과학적 관리법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하니까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그죠? 말씀드렸었죠? 왜 생산성이 올라갔죠? 왜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지금 이거는 자, 성과급 기준이나 사람 관리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제시돼서 이것 때문에 자, 노사의 기대가 증가했어. 종업원 입장에서도 하루에 이 정도 만들면 나 임금이 올라, 나 보너스 받아. 이런 기대감이 형성된 거지. 그래서 이게 뭘 일으켰어요? 이게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죠? 그쵸? 이게 노력이다라고 하는 걸 증대시킨 거예요. 그래서 1일 8시간 똑같이 근로하는데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냈던 거지. 투입 대비 산출이 높잖아. 이런 게 생산성이잖아요. 됐죠? 그리고 사람 관리 기준으로 지금 과업을 들고 왔죠? 그래서 이게 뭐? 직무 중심 인사관리의 기본 토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한계점이 있었죠?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한계점. 뭐가 있어요? 얘는 작업에 대한 의미감을 못 느낀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분업을 전제로 하고 분업을 통해서 정해진 대로만 지금 제품을 만든 거야.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방에 지퍼만 시키는 대로 달았어. 그러니까 이 가방 내가 만든 거야 라는 말을 못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자꾸 작업에 있어서 직무에 있어서 의미감이다 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직무에 있어서의 의미감이나 아니면 자긍심이다 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돼? 인간 소외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나타나게 된다. 그 인간 소외현상이다 라고 하는 게 지나치게 나타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생산성이다 라고 하는 게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결과까지 나와요. 자, 요 정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심리 같은 거를 고민을 안 하니?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인사관리에서는 노동을 되게 대체성이 높은 원자재처럼 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값이 싼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고 비싸면 내보내면 된다. 완전히 원자재 취급하듯이 취급해버렸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 과학적 관리법이 비판받는 게 바로 뭐다? 야, 너는 인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구나. 그래서 인간 없는 무슨 이론이다? 조직 이론이다 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인간 없는 조직 이론은 무슨 뜻이다? 인간에 대한 고려가 없다? 그럼 인간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게 뭔데? 인간의 심리적 측면이나 관계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였다. 오로지 조직의 목적인 효율과 합리성만을 추구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자, 이게 고전이론 첫 번째 주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 보니까? 쉽죠? 안 쉬워요? 쉽잖아요. 왜 쉬워? 여러 번 봐서. 그렇잖아. 지금 똑같은 거 몇 번 보는 거야? 하루에 벌써 2번 보는 거잖아. 2번. 그죠? 2번만 본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 판서에서 한 번 보고, 서브노트 정리할 때 또 한 번 보고, 연기 때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봤던 거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계속 보면 쉬워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론 가봅시다. 자, 두 번째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누구다? 페이올 아저씨의 일반관리론. 이게 또 본 거잖아. 그럼 뭐 경조는 복습할 게 거의 없는 거야, 지금. 오늘 한 거는. 그죠? 그러니까 복습 시간 많이 줄이셔야 돼. 많이 줄이십시오. 선생님, 시간이 남아서 불안해요, 또 이래. 왜 복습하는데 이거밖에 안 걸리죠? 선생님, 제가 맞게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이러면서 불안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두꺼운 책 몇 번 더 읽으세요. 그거 많이 읽으시면 키워드에 살이 많이 붙으니까 나중 가면 또 도움이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여유 있을 때 읽는 거지. 2, 3기 때는 두꺼운 책 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남으면 좀 두꺼운 책도 좀 읽어보세요. 다른 과목도 뭐 그렇게 뭐 그렇잖아. 막 진도 많이 안 나갔잖아요. 행쟁도. 안 나가지 않았어요? 행쟁도 진도 나가기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전체 양이. 아닌가요? 이거 망언이에요? 그래서 행정쟁송 양 많지 않잖아요. 많군요. 그래서 많군요. 그렇구나. 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행정쟁송 점수가 43점인가? 그죠? 43점 맞아가지고, 그 로스쿨 다닐 때도 행정쟁송 쪽은 그렇게 양이 많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 행정법이 워낙 많으니까. 앞쪽에 행정법을 다 하고, 그다음 행정쟁송 요만큼 보는 거니까, 그게 많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언이었나 봐요. 자, 각자의 지옥은 다 있다. 그죠? 그래서 아마 행정쟁송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자, 봅시다. 일반관리론. 그럼 개요죠? 개요도 2문장. 대두배경, 핵심 주장. 그럼 얘는 대두배경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내가 운영해 보니까. 그치? 지금 우리 페이올 아저씨는 대대손손 운영해왔던 기업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약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약간 금수저셨죠. 그죠? 금수저신 거야. 그죠? 요즘에 밈 도는 거 보니까 밈 점검 엊그제 했거든요. 밈 도는 거 보니까 모수죠? 그 모수 레스토랑 하시는 그 유명한 셰프님이죠. 안성재 셰프님? 그죠? 안성재 셰프님, 자녀분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그죠? 이분이 이제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모수라는 식당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예약하기도 되게 힘들고 되게 비싼 식당이잖아요. 그쵸? 미슐랭처럼 막 1인당 몇십만 원 하고 막 이런 것 같던데?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1인당 거의 100만 원이었대요. 근데도 예약이 풀로 차가지고 뭐 예약 못해서 안달이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한 끼에 100만 원을 태울 수 있죠?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예,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한 끼에 100만 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단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먹기가 쉽지가 않아. 아는데, 이제 그 안성재 셰프님 아들이 뭐 초딩 막 이런 것 같아. 걔가 이제 와가지고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막 뷔페처럼 모수 식당에서 막 마음대로 먹고 뭐 이제 뭐 평가를 해봐라 뭐 이런 걸 해서 그 초등학교 학생이 와서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면서 막 이제 막 감상평을 남겨. 그 댓글이 다 역시 모수죠. 그죠? 왜냐면 아무나 여기 예약하고 갈 수 없으니까 역시 모수저 새로운 수저다 모수저 막 이러면서 막 댓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모수저가 최고다 막 이러면서 저도 그거 보고 막 했거든요. 근데 페이올도 이제 그 수저한 거야 수저. 그죠? 자, 그래서 페이올이 이건 딱 이거야.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 이 경영의 경험을 토대로 보니까 뭐가 되게 중요하더라? 경영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개해야 하는 6가지 본원적인 경영 활동이 있고, 그 다음 그 본원적 경영 활동 중에서 관리 활동이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갑시다. 이걸 토대로 경영 활동의 효율화를 위해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그지? 얘도 고전 이론인 거야.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하니까 이걸 위해 뭐가 필요하다? 6가지 본원적 활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중에서 이 관리 활동이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강조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이론의 내용으로 2개 설명한다 그랬죠? 6가지 본원적 활동이 뭐야? 관리 활동이 강조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걸 이론의 내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6가지 본원적 활동이다라고 하는 게 뭘까? 그 6가지 활동은 두 문자만 체크하고 갈게요. 뭐예요? 기상, 제보, 회관.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시나 개념 한번 확인하셔야 돼. 기상, 그지? 기상, 제보, 회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하세요. 왜냐면 옛날 1차가 아니잖아. 그래서 옛날 1차는 뭐예요? 페이올이 제시한 6가지 경영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기술적, 2번 상업적, 3번. 그래서 두 문자만으로 따다다닥 소거해가지고 막 풀 수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예요? 다음 중 페이올이 제시한 6가지 경영활동 중 다음이 설명하는 활동은? 하면서 개념적인까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예시 같은 거 한 번은 눈으로 읽어 놓으십시오. 자, 그럼 이 6가지 경영활동 중에서 뭐가 중요하대요? 얘가 중요하대. 야, 얘가 중요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봤더니, 이 관리활동이다라고 하는 건 이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 스킬인데, 아까 봤던 거 기억나시죠? 스킬인데, 얘는, 자,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너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 그럼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건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자원들을 갖추고, 그게 바로 조직화였죠? 그럼 이제 각각의 자원을 이제부터 뭐 해야 돼? 굴려야 돼. 실천을 시켜야 돼. 그래서 지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걸 내리고, 그럼 각자가 수행한 과업을 연결해야 최종 제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을 위해 업무를 조정하고, 그럼 네 계획대로 이런 활동들이 쭉 일어나는지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 컨트롤을 하고, 이런 개조명 정통, 개조명 정통이다라고 하는 5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관리활동이다. 이 관리활동이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강조했어 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봤던 경영활동을 할 때 뭐 해야 돼? 드립다 하지 말고 플랜, 두, C라고 하는 이런 관리적 차원으로 각각의 경영활동에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죠? 나는 맨날 드립다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실천하고 이런 거 다 잘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제 페이올 아저씨가 어떻게 해요? 야, 그럼 내가 관리를 위한 14가지 원칙을 알려줄게. 이 14가지 원칙을 뭐 해야 된다 그랬어? 관리자들에게 교육시켜. 그래서 우리 관리자들이 관리 활동을 할 때 이런 원칙을 자꾸 적용할 수 있게 해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 잘 들었어.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자, 3번째로 이론 자체에 대한 평가가 들어갑니다. 인사는 이런 게 없잖아요. 이 이론이 어떤 공헌을 했고 근데 어떤 걸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고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자, 그럼 평가 가보면 가장 큰 공헌점이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테일러는 뭐만 얘기했어? 생산 라인만 얘기한 거야. 그렇죠? 작업 현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시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생산 라인도 잘 돌아가야 되지만 뭐도 잘해야 돼? 마케팅도 잘해야 돼. 생산도 잘해야지만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재무회계도 잘해야 되고 재무회계도 잘해야 되고 보호 활동이다라고 하는 활동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긴 경영 전반을 다루죠. 그래서 야, 너처럼 거시적 접근을 한 애는 처음이야. 그렇죠? 이런 면에서 엄청나게 큰 공헌점이 있고 다음 2번째 공헌점 뭔지 아세요? 페이올 아저씨의 이런 관리 방식이 오늘날에까지 타당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이론 자체가 아직도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보편성.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이론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14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그럼 이 14가지 원칙 중에 니네 조직의 상황에 맞는 거 같았어. 다 적용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이론 자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나 이런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이런 또 공헌점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근데 한계도 있어요. 얘가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첫 소절을 굳이 우리 페이올 아저씨가 수저예요 막 이러면서 그죠?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있었어요. 왜? 저것 때문에 까여요. 뭐라고 까입니까? 얘는 그치 이론적 접근이 아니고 자신의 경험에 근간을 두고 있다. 경험에 근간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론적 정합성 아니면 과학성이 좀 떨어진다. 엄청나게 까이고요. 네가 경험을 가지고 야부리 털어서 그런지 무슨 말이 나와? 저 14가지 원칙들이 서로 상충이 되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좀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상충과 중복이 되는 대표적인 요소들을 제가 한번 연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어요? 상충되는 대표적인 거. 공식화와 창의성. 이제 중복되는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었어? 표준화와 공식화. 그치? 이런 애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렇구나. 잘 들었어. 자, 이제 세 번째 이론 가볼까요? 자, 얘는 이제 봐야지. 드디어 인사관리에서 안 봤던 애가 나왔다. 자, 누굽니까? 베버 아저씨의 관료제론이에요. 관료제론, 베버. 그럼 우리 베버 아저씨는 자, 개요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베버 아저씨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있잖아. 내가 연구해 보니까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지배 권한 또는 지배 권력이라고 얘기해요. 지배 권한 또는 지배 권력은 여러분 좀 쭉 풀어서 말씀해 보세요. 타인이나 다른 조직을 내 의도대로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는가? 이걸 연구했다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전통적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 카리스마적 권한이다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한 권한이었다.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근데 얘네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진짜 비합리적이야. 비판하죠. 왜 비합리적이라고 했어요? 얘는 지배의 일관성이 보장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우리 막 얘기했어. 나 왕이 막 어느 날 기분 좋으면 도둑 잡혀왔을 때 아, 오늘 기분 좋은데 너 훈방. 근데 어느 날 기분 더러워. 근데 도둑 잡혀왔어. 뭐라 그랬어? 사형.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도둑질이 과연 나쁜 짓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카리스마 권한도 마찬가지지.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아무리 훌륭한 통치를 해도 이 사람 죽고 다른 리더가 나타나면 그 훌륭한 지배 방식은 유지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비합리적이야. 얘는 지배에 뭐가 없다? 일관성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지배 방식 말고 합법적 권한에 의한 지배를 이용해야지 합리적이야. 합법적 권한을 이용해야 돼. 이게 합리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합법적 권한은 뭔데요? 규정, 규칙, 직위, 그치, 계약 등. 그죠? 그죠? 규정, 규칙, 계약, 직위 등을 이용해서 타인을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그 교수님 책 이런 데는 자세히 안 써 있지만 얘는 뭐가 전제로 깔려 있어? 동의. 취업규칙에 너 동의했잖아. 근로계약서에 동의해서 너 사인했잖아. 그럼 자기가 동의했으니까 뭐 해야 돼? 이대로 따라줘야 되는 거지. 그럼 내 의도대로 상대방을 행동하게 만들었네. 그래서 이게 통제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규정, 규칙, 계약, 직위 이런 거는 공식적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한 번 딱 만들어 놓으면 100년, 200년 변화되지 않는 거지. 일관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됐죠? 이거에 의해서 관리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합법적 권한에 의한 지배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관료제론이다. 그러면 합법적 권한에 의해서 지배를 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을 한번 설명해 줄래? 그게 바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용으로 가서 이거 목차 암기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목차 암기돼 있으면 은근히 다 써요 이거. 자, 첫 번째 뭐 우리 어떻게 외웠지? 그냥 막 드립다 외우지 말자 그랬죠. 막 이게 두 문자 따가지고 막 한시 외우듯이 외우지 말자. 기억나시나요? 그죠? 또 나 혼자 기억하면 너무 외로워요. 그죠? 자, 너무 외로워. 이 강의실에서 의지할 때 하나 없어. 그죠? 여러분 이거 뭐였죠? 저 까먹었어요. 이러면 아무도 대답 안 해줘. 그죠?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지금 나 혼자 싸우고 있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면서 너무 외롭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의지할 곳이 되어달라. 자,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규정, 규칙 이거 다 정해놓고 이대로 다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규정, 규칙에 의한 공식화였어요. 이제 연기 한 바퀴 돌리고 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당당하게 해볼게요. 공식화는 문서화입니까? 아니라 했지. 문서화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문서냐 아니냐. 문서의 숫자 이런 것과 직접 관련이 된 문제예요. 근데 공식화는 뭐지? 문서가 적어도 준수를 강력하게 하고 있으면 공식화수는 높은 거야. 그래서 공식화는 준수의 문제예요. 문서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 딱 써놓으면 이제 꾼들끼리는 딱 알아듣는 거야. 규정, 규칙의 공식화? 무슨 뜻이다? 규정,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구나. 규정, 규칙이 있는 대로만 돌아가고 있구나.
꾼들끼리 알아듣는 거야. 공식화 한 단어로.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목차 기억나요?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외워요. 규정 규칙으로 뭘 정했을까요? 뭐 이러면서. 기억나나요? 규정 규칙으로 누가 무슨 과업 수행할지를 정해놔요. 왜 전문화 시켜놓을까? 고전 이론이니까요. 비슷했어. 얘도 고전 이론이기 때문에 뭘 추구한다? 합리성, 효율, 능률. 그러니까 전문화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을 다 전문가로 만들어 놓으면 같은 1일 8시간 근로해도 더 많이 만들 거 아니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방식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규정규칙으로 누가 무슨 과업 수행할 건지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규정규칙으로 뭐 정해야 될까? 누가 얼마큼 권한이 있는지를 정해야지. 그래서 권한의 계층화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권한의 계층화. 권한의 계층화 개념이 뭐죠, 여러분? 계층별로 권한과 책임을 미리 정해놓는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 했어요? 옛날에는 관리자가 되면 무슨 무한대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막 지 맘대로 굴잖아. 권한 남용하고. 근데 얘는 이제 철저한 계층을 다 쪼개놓고 계층별로 너는 권한이 A가 있어, B가 있어. 너는 권한이 조금 위에 계층이니까 여기에 하나 더 가져. C까지 가져. 일일이 다 계층별로 얼만큼 권한이 있는지 정해놓는 거야. 그럼 뭘 못해? 권한 남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포인트가 있다? 계층별로 권한을 정해놓고 뭐도 같이 정해놔? 책임도 같이 정해놔. 그러면 권한 행사 함부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했어요? 함부로 못해요. 내가 권한 행사를 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권한 남용을 막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비합리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볼까? 여기 옆에 쓸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보이는 거 알아요. 자, 그쵸? 자, 그냥 배려하는 척 한 거예요. 자, 배려하는 척 해봤어요. 자, 26년에는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돼보자. 이런 각오를 했는데, 노력은 해볼게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봐요. 근데 저 진짜 많이 다정한 사람 된 거거든요. 저 이번에 합격한 친구가 4년 공부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4년 전부터 지금 저를 쭉 봤던 거 아니에요. 4년 전부터 저를 봤어요. 그래서 그분은 내적 친밀도가 되게 높아 저한테. 그래가지고 4년 동안 봤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선생님이 점점 순한 맛이 된대. 그래서 4년 전에는 진짜 벌벌 떨었대, 동영상으로 보는데도. 그죠? 너무 무서워! 말하면서 막 벌벌 떨고 막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애기 낳고 나서부터 뭔가 선생님 점점 순한 맛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직접 목도한 거야. 그 재미가 있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재미 때문에, 그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나와 함께 한 거라면, 그죠? 그거는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근데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다정해 보려고 하면 더 순한 맛이 되보려고 노력은 26년도 해보겠다. 이런 각오를 좀 해왔어요. 새해 결심이었어요. 근데 뭐 그것만이 저의 목표는 아니에요. 진짜. 저 목표는 또 많이 붙이자. 이게 또 목표고, 많이 붙이자는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KPI 설정해야죠. 그죠? 제가 보니까는 제 수강생이 2차 수강생이 뭐 그죠? 아주 뭐 1타 찍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1타 찍을 때가 있었어. 그래서 그런 시절 다 있지. 자,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뭐 그죠? 뭐 막탄 아니에요. 아무튼 뭐 154타 막 이 정도는 아니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제가 얼추 보니까 우리 동영상 수강생까지 다 하면 합격자가 전체 수강생 한 15에서 20%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금 올려보자. 20%까지. 15에서 20%니까 20%까지 최소 올려보자. 이런 생각이 있고, 그걸 위해서 많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생님이 조금 더 무서워질 필요가 있다면 무서워질 거예요. 근데 뭐, 그럴 필요 없죠. 우리 다 같은 성인인데. 그럴 필요 없고, 내가 또 해보니까 무섭게 막 하는 것보다, 그지? 그냥 웃기게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이렇게 약간 웃기게, 그냥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안 외웠어요? 어쩔 수 없죠. 이러면서 그냥 잘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잘 풀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이 잘 따라오더라고. 약간 좀 슬럼프 빠지는 것도 조금 덜하고. 왜냐면 막 슬럼프 빠졌는데 선생님이 으아! 막 뭐라 하면 그래서 더 우울하잖아요. 근데 이제 괜찮다 하면서 그냥 뭐 에이씨 우리가 뭐 떨어지기밖에 더 하냐. 괜찮다. 나 도배할 건데 같이 하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20% 이상을 달성하고 싶거든요. 협조해 주세요.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 목표예요. 그래서 줌도 할 거예요. 줌 스터디. 할 건데요. 옛날에는 여러분 선배들은 8시부터 10시까지 정해진 시간표대로 딱딱
막 쉬는 시간도 다 같이 쉬고 막 군대처럼 했어. 그래서 군대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못 버티고 막 끝까지 못 버티는 사람 되게 많아요. 힘들지. 당연히 힘들죠. 막 선생님 제가 필라테스 가느라고 뭐 몇 교시는 빠지면 안 될까요? 답도 안 했어 나는. 그러고 뭐 어이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답도 안 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들 막 진짜 울면서 하고 막 이러고 막 끝까지 버틴 사람 열댓 명밖에 안 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열댓 명 중에서 그래도 거기서 합격자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줌 스터디가 망해도 그 안에서 최소 두세 명은 합격자 늘 나왔단 말이야. 여러분 10명 중에서 두세 명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줌 스터디를 다시 한번 해보자. 왜냐면 못 버티지만 이렇게 빡세게는 안 하고 좀 해보자. 근데 이제 그룹별로 모집하려고요. 저녁 타임. 직장인들을 위해서요. 직장인분들 희망 놓지 마세요. 직장인분들 진짜 퇴근하고 나서 일정 시간 꾸준하게 하시면은 해볼만 해요. 이번에도 직장인 병행해서 합격한 사람 많은 거 봐요. 할 수 있어. 그래서 직장인 대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7시부터. 그지? 7시부터 최소 3시간. 3시간이 나 많이 순해졌다. 진짜 옛날에는 12시까지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랬어요. 줌에서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랬어. 자, 7시부터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생님 저는 오후 타임 원합니다. 왜냐면 평일반 듣는 사람들은 또 한 2시부터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그 2시 타임부터 이제 뭐 몇 시간 이상. 그다음에 선생님 전 전업생인데 동영상 수강생인데요. 너무 외로워요. 그러면 이제 종일반. 그죠? 종일반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빡세게 하진 않을 거고 뭐 종일반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의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유도리 있게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본인들 편한 대로만 봐주면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 효과 없어. 그래서 어느 정도 강제성은 제가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싫다. 그럼 안 하면 되죠. 그죠? 자, 심플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모집할 거야, 다음 주에. 그죠? 월요일쯤 올릴 생각이에요, 월요일쯤. 내일 모레네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올릴게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그냥 공부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 저도 같이 키고 공부하든 아니면 강의 준비하든 하거든요. 가끔 같이 공부해요.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우리 학생들. 약간 공부하기 싫을 때 제 영상을 이렇게 켜놓는데요. 그러면서 야 합격한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난 뭐라고 하면서 이제 막 한대요. 그래서 같이 공부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같이 할게요. 할 테니까. 근데 애기 오는 타임 되면 못 하거든요. 근데 그 계속 하다 보면 애기가 자꾸 영상에 출연해요. 그래가지고 그 조금 제가 가끔 애기 왔으면 꺼놓는데 카메라를 또 그건데 그걸 또 열심히 되게 촬영하더라. 그래서 애기가 이제 막 화면에 나와서 한 번은 나와가지고 쪽쪽이 빼고 막 이렇게 했나? 애기가 카메라 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안녕했어요. 근데 나 너무 놀랬잖아. 그 줌 스터디 하는 20명 가까이 된 사람들이 전부 다 안녕해 주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있었다는 소리 아니야. 그쵸? 공부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화면에 애기가 나타나서 막 이모 삼촌들한테 안녕하니까 그 20명이 전부 다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고 계셨나요? 바로 그죠? 바로 잡았었어. 아무튼 제가 그때 애기 왔을 때 빼고는 아마 계속 켜놓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고민해 보세요. 우리 직장인 또 외로울 수 있으니까 제가 밤에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밤에 들어가서 또 같이 공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억해라. 나의 KPI를 기억하시라. 알겠죠? 여러분 무조건 달성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여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무조건 멱살 잡고 줌 스터디 다 시키고 싶습니다. 네, 멱살을 못 잡아서 아쉽습니다. 자, 다시 돌아볼까요? 뭔 개소리 여기까지 왔어요. 자, 갑시다. 자, 규정 규칙으로 정해내야 돼. 뭘 정해놓느냐? 누가 무슨 일 할지, 그리고 누가 얼마큼 권한이 있는지.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돼요? 규정 규칙으로 뭐 할까? 정해진 대로만 해. 그게 바로 뭐예요? 비개인화죠. 비개인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었어요? 관리자가 관리를 할 때는 개인적 특성을 이용하지 마. 이 얘기였었어. 정해진 대로는 관리해. 왜? 왜 꼭 그래야 돼? 나 같은 학교 나온 후배한테 형, 동생 하면서 관리하고 싶어. 그럼 얼마나 꿀 빠는 줄 알아? 그죠? 이러고 싶은데 왜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야, 네가 만약에 다른 부서로 발령받으면 새로운 관리자가 왔을 때 관리 방식이 바뀌잖아. 지배의 일관성이 확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개인적 특성 이용해서 관리하지 마. 이런 얘기 들어왔죠? 자, 그럼 다섯 번째는요. 규정 규칙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규정 규칙으로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소통하고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뭐가 들어와? 문서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오죠. 문서화는 여러분 개념적인 조금만 더 정확하게 보면 이건 뭐예요? 문서를 통해서 소통해라. 그죠? 그래서 보고서 만들어서 보고하고 그 보고서를 다시 지휘명령 내리거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달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 뭐야?
누가 사인했느냐, 누가 이런 의견 냈느냐, 책임 소재 파악이 가능해요. 됐죠? 그럼 함부로 의사결정 내리고 함부로 권한남용 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지. 자, 마지막 6번째요. 여기는 뭐 한다? 정년 보장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규정 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뭐예요? 성실한 직무 수행과 장기 근속 유도. 이걸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업을 오래 해주면 숙련도가 더 올라가서 효율과 능률이 더 극대화될 거니까. 그래서 정년 보장이다 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가볼게요. 20% 지워야 되네요. 아쉽네요. 자, 세 번째 가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이론에 대한 평가입니다. 가장 큰 공헌점이다 라고 한다면 얘 뭐예요? 얘 실제로 어떻게 된다? 대규모 조직. 또 안정적 환경에 있는 조직. 안 쓸게요. 슬프니까. 인격적 요인이 중요하지 않은 군대 조직. 이런 데서는 뭐 효율 짱이더라. 그렇죠? 자, 근데 어떤 한계점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관료제 병폐 현상. 근데 이제 우리 공부했으니까 한번 멋있게 용어 좀 바꿔봅시다. 관료제 병폐 현상 멋있는 말 뭐 있어? 시장 실패랑 라인 맞춰가지고 조직 실패라고 하죠. 모든 걸 조직 내부에서 다 일일이 정해놓다 보니까 망했다. 그래서 조직 실패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조직 실패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한계점이었어요. 됐죠? 그래서 이 고전 이론들은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일단 뭐를 추구해요? 효율과 능률 합리성. 이걸 추구하게 되는 거고, 그럼 테일러 아저씨는 효율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과업 기준으로 사람 관리해라. 막 주먹구구식으로 사람 관리하지 말아라. 그럼 페이올 아저씨는 관리 활동이다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라. 그래서 뭐든지 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해라. 그럼 우리 베버 아저씨는 규정 규칙을 정해놓고 이대로만 조직 모두 돌아가게 만들어라. 됐죠? 이렇게 각자 주장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있죠? 공통적인 게 뭐예요? 효율과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거. 두 번째는 다 정해진 대로만 한다는 거. 그치? 테일러는 보세요. 표준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베버래. 페이올 아저씨는요. 계획. 그죠? 그 다음 우리 베버 아저씨는 대놓고 규정 규칙의 공식화.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야. 그래서 고전 이론은 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인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없는 조직 이론이다라고 하는 공통적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와요? 신고전 이론 나오죠? 그게 바로 인간관계론이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인간관계론 통합관점 쭉 한번 이론 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10분 쉴게요.